10화 야바이 2탄. 몽마르트에서 야바이꾼에게 홀려서 40유로 털린 사연. 한참 당시에 사이 안 좋았던 남편과 야바이꾼들 덕분에 화해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부터 말해보려고 해요. 단지 2번 야바이꾼 사기질을 보고 나서 내가 마치 전문가라도 단 듯이 자신감이 뿡뿡 생긴 상태에서 방심하면서 완전히 현금을 털린 일이 있었어요. 그동안은 야바이꾼들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돈을 뺏기는 것만 보았었거든요. 야바이꾼들이 어떻게 정신나간 호강이의 주머니를 터는지 그 수법을 잘 관찰했었어요. 몽마르트의 야바이꾼들이 젊은 여자에게 50유로 사기치는 걸 목격하고 한 달쯤 지났을 거예요. 그날도 늘 그렇듯이 파리 시내 명소를 안내해주는 책자와 지도를 들고 혼자서 몽마르트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죠. 다리도 아프고 볼 만큼 맞다고 생각해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몽마르트 언덕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큰 대로변으로 나 있는 가파른 보행길 옆으로는 그 기념품 가게들이 쭉 늘어서 있었어요. 그 끝은 대로변이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전철역이 나오게 돼요. 길 옆의 주변 풍경들을 보면서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게 앞에서 3명의 중년 남자들과 1명의 중년 여자가 높은 둥근 탁자 위에 모여서 야바이를 하고 있었어요. 지난번에는 그 보행도로가 꽤 큰 거였기 때문에 야바이꾼들한테 가까이 가지 않고도 그 야바이 하는 행위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보도가 그다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잠깐 고개를 돌려서 멈춰서 본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그 사람들한테 너무 가까이 서서 보게 된 거예요. 한 1m 근접거리에 들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야바이 수법을 다 터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순간 방심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들의 사정거리 안에 딱 들어가 있는 순간 갑자기 턱수염이 짙은 남자가 나를 테이블로 바짝 잡아 끌더니 이 내기를 해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바로 내 엉덩이를 팡팡 치기 시작했어요. 아니 도대체 왜 남의 엉덩이는 만져요? 뭐 저리 가요 라는 이 소리를 할 수도 없는 이상하게 그들의 말에 다 복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들어갔어요. 남들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왜 내가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는지 알 수 없었겠지만 그냥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컵 안에 볼 돌리고 하면서 늘 그랬듯이 이제 그 들어가는 공을 슬쩍슬쩍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해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50유로 걸라고 이제 소리를 질렀는데 그 돈을 걸라고 하는 사람도 내 엉덩이를 펑펑 치는 사람이었어요. 컵을 돌리는 사람은 그냥 그거에 충실했죠. 마치 싸움터에서 앞으로 전진을 하라고 외치는 그 북소리에 후퇴할 생각은 1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도 지갑을 꺼내서 공이 들어간 컵에 20유로 지폐를 꺼냈어요. 걸었죠. 컵이 당연히 열렸지만 거기 공은 없죠. 늘 그들의 수법인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후딱 20유로는 날라갔고 내 엉덩이 전세낸 놈은 계속 궁뎅이를 같은 속도로 심장이 울리는 속도로 팡팡 치면서 돈을 더 걸라고 소리를 쳤어요. 나는 또 지갑에서 주섬주섬 20유로를 꺼내갖고 거기다 걸었지만 마치 허기진 개에 들어간 과자처럼 순간적으로 그 돈은 사라져버렸어요. 더 걸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다행히 내 주머니에는 20유로 하고 또 20유로, 40유로가 현금이 전부였어요. 원래 제가 파리에 소매치기들이 많아서 50유로 안쪽으로 현금을 가지고 다녔고 이제 체크카드도 가지고 다녔거든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카드가 안 될 경우에는 현금을 써야 되는 정도의 비상금이었어요. 어쨌든 이 40유로가 1분도 안 돼서 그들의 손으로 후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니 이렇게 처음 보는 여자한테 엉덩이를 친 것이 이 성희롱 놈인데 이거를 따질 정도의
언어도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경찰을 찾아갈 정도의 프랑스어 능력도 안 되고 그냥 그렇게 당하고 그게 끝난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도 이게 전문직이다 보니까 계속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나 봐요. 그냥 내가 봤던 데에서는 그 사람들이 누구의 엉덩이를 친다거나 이런 거는 보지 못했거든요. 이건 새로운 수법이었거든요. 가슴도 콩당콩당 뛰고 돈도 아깝고 엉덩이 쳐맞은 것도 기분 나쁘고 이제 얼떨떨해 있었는데 더 이상 뭐 돈이 나올 것도 없으니까 그들도 제가 버리는 카드가 된 거죠. 사기꾼들에 대한 분노도 치밀고 나의 멍청함에도 화가 나고 그런 복잡한 심정으로 그 자리를 떴어요. 그래서 몇 걸음 걷지도 않았는데 그 무리 속에 있었던 그 작은 키의 그 중년 여자가 나를 따라오면서 한마디 하며 쭉 지나가더라고요. 저 남자들 마피아니까 너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혹시라도 만에 하나 내가 경찰에 가서 알렸을 때 무슨 일이 있을까봐 확인 사살을 하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40유로 찾자고 경찰에 가서 보내는 시간과 에너지 그걸 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어쨌든 그냥 그 소매치기나 야바이나 하고 있는 쪼무레기 늙은 양아치들 같은데 자기들을 마피아를 운운은 하니까 그런 연극적인 요소도 좀 웃기긴 하더라고요. 1차로 돈을 뺏고 2차로 와서 입막음까지 하는 나름대로의 플랜도 있었나 봐요. 그 여자는 그냥 가버리고 나는 그냥 터벅터벅 그 전철역이 있는 데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횡단보도만 건너면 바로 전철역이었는데 그 횡단보도에 서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또 다시 나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까무잡잡해서 한 얼굴 생김새는 인도나 남미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더니 나한테 말을 걸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너가 야바이꾼들에게 당하는 거 보고 있었어. 나 이렇게 돈이 많지만 난 그런데 절대 돈 걸지 않아. 이러면서 자기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내서 안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갑 안을. 진짜로 돈이 수북히 보이더라고요. 자기는 인도인이고 현재 로마에서 비즈니스하고 있고 파리로 출장을 와서 이런저런 거리 구경을 하다가 나를 목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당하는 걸 보고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기 지갑의 현금을 보여준다? 이게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더니 횡단보도 우리 서 있는 그 바로 뒤편에 레스토랑 겸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맥주 한 잔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술 마실 기분이겠어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과 그리고 현금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과. 그래서 어쨌든 난 술 안 마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는 슈퍼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음료 하나 사들고 그 슈퍼 옆에 있는 벤치에서 이야기를 하자 이러는 거예요. 어차피 그 벤치는 지하철역 앞에 있는 입구에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가는 동선이니까 그냥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자고. 그 슈퍼에 가서 이제 내가 원하는 음료수를 고르라고 하더니 내가 이것저것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레드불을 사라고 자꾸 권하는 거예요. 그 슈퍼에서 사는 캔에다가 자기가 미리 약 넣어서 나한테 먹일 수도 없는데 왜 굳이 나에게 자꾸 레드불을 권하지? 제가 레드불을 좀 알고 있었던 거는 카페인이 있어서 좀 기분이 다운되어 있던 사람들을 업시킨다거나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던 음료수였거든요. 잠이 그러니까 약간의 에너지 음료? 그런데 저 모르는 인간이 자꾸 레드불 타령을 하니까 뭔가 의심스러우니까 저건 절대 먹지 말아야지 하고 콜라를 골랐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계산을 하고 슈퍼에서 나오는데 슈퍼 앞에 있는 키 큰 흑인 가드에게 이 인간이 오늘 있었던 일을 꼬자지를 하는 거예요. 파리 같은 경우에는
쇼핑센터나 이제 그 슈퍼에는 이렇게 그 뭐랄까 우리가 경비원 같은 사람들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 여자가 오늘 야바이꾼한테 당했어. 바보스럽게 이러고 하면서 큰 소리로 하면서 끽끽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흑인 가이드는 어깨를 으쓱하고 이런 표정을 내더라고요. 아니 왜 남의 불행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웃으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말하지? 이거 완전 개또라이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슈퍼에서 이제 나와서 그 전철역 입구 앞에 있는 벤치에 앉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자기소개를 주절주절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이탈리아 여자랑 결혼을 했고 거기서 애도 있고 비즈니스도 하고 있다. 아마 이런 얘기는 자기의 신분을 좀 더 확실한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너는 왜 파리에 와 있냐, 프랑스는 왜 어떻게 오게 됐냐, 누구랑 사냐, 이런저런 개인적인 거를 물어보길래 그냥 사실적이니까 그냥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뜬금없이 몽마르트로 다시 올라가서 구경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거기서 내려왔는데 거길 뭐하러 또 가냐. 나 지금 이제 피곤하고 집으로 가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억지로 그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예전에야 어렸을 때는 좀 더 나이가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모를 때는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선인이다 생각해갖고 강아지처럼 따랐지만 그런 대가를, 그런 무작정의 믿음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50까지 살면서 겪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안 좋았던 일들에서 내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내가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도 말고 몸도 움직이지 말고 새로운 것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면 오늘이 딱 그날이 딱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돈도 잃고 이상한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었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그래서 나는 이제 어쨌든 집으로 간다 라고 하니까 전화번호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핸드폰 없다. 그렇게 말하고 전철을 타고 전철 타러 계단으로 이제 내려갔죠. 그날 있었던 일을 복기해보니 뭔가 조금 왁구가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인도 남자는 그 야바이꾼들한테 한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비즈니스맨이 그렇게 현금을 수북히 들고 다닐 것이며 길 가는 여자한테 말 걸고 레드볼을 먹여서 흥분 상태를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몽마르트 데리고 가서 뭔가 또 그 다음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고 했을 때 야바이꾼들이 한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갑 속에 카드, 여러 가지 시계, 내지는 인신매매로 팔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장기를 팔아버리든 그런 모든 범죄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나마 정신줄 놓지 않고 바른 판단을 해서 바로 전철을 타고 집에 온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날 그 세상에 나가서 본 그 끔찍한 그 남자들을 경험을 하면서 내가 그 세 종류의 남자가 오로지 내 주위에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나에게 전혀 관심 없는 놈. 두 번째, 나를 등쳐먹는 놈. 셋째, 나에게 기대는 놈. 적어도 남편은 나에게 기대는 놈이지 등쳐먹는 놈 같지는 않았어요. 어느 것 하나 그 남자 부류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었지만 적어도 집에서 내가 들어왔을 때 반갑게 맞이해 줄 수 있는 남자는 남편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급 사이가 좋아졌어요. 다음 야바이 3편에서는 야바이꾼에게서 관광객을 구해준 울 남편의 슈퍼 활약이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